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제현장 오늘 시작합니다. 제20대 대선 국민의 선택이 시작됐습니다.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박빙의 승부 속에서 사전투표가 갖는 의미,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데요. 막판 단일화와 사전투표 등 대선 레이스 종반부를 흔들고 있는 이슈들, 금요 경제 토론에서 살펴보겠습니다. 유튜브 실시간 댓글 의견 주시면 토론에 반영합니다. 경제현장 오늘입니다. 두 분 오셨습니다. 김종석 전 의원 그리고 박원석 전 의원입니다. 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두 분 혹시 사전투표 하셨습니까? 네, 오늘 아침에 했습니다. 네, 저도 하고 왔습니다. 사전투표를 하고 왔는데 굉장히 사람이 많더군요. 박원석 의원님 어떻습니까? 지금 시간 3시 현재 사전투표율 보니까 12.3%로 나오는데요. 어느 정도 지금 이게? 역대 사전 투표율이 가장 높았던 게 지난 총선입니다. 2년 전에. 예. 그때 이제 사전 투표율 최종 집계가 26.69%였는데 지금 투표율 추이로 보니까 예. 동시간대 지난 총선보다 훨씬 높아요. 5로 가면서 더 차이가 나고 있거든요. 총선 때보다. 네. 네. 그래서 이번 사전 투표율 전망치가 글쎄요, 뭐 지난 총선을 훌쩍 넘어설 것 같고 제가 보기엔 거의 40% 육박할 수도 있겠다. 예. 그만큼 이제 양쪽 지지자들의 결집이 굉장히 강하고 또 선거 막판 들어서서 뭐 후보 단일화도 이루어지고 이러면서 선거에 대한 관심도가 크게 증가하는 것 같고요. 예. 또 이제 코로나 방역 상황이 계속되고 있어서 유권자들도 투표 당일 날은 조금 사람이 많을 거다. 이제 이런 우려를 갖고서 미리미리 투표를 하시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언론에서 표기하기로는 역대 뭐 최대 비호감 대선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정작 사전 투표는 굉장히 높은데 뭐 1차 승부처 사전 투표 될까요 이게? 글쎄요, 저는 사전 투표라는 개념이 이제는 적절한 표현은 아닌 것 같아요. 이제 사실상 투표일이 3일인 거고 아 그렇게 되면 장기적으로 이 추세로 가면 막 하루씩 30%씩 3번 되지 않을까. 예, 그러니까 사전 투표라기보다는 이제 투표일이 3일이 된 거고. 예. 저는 그 사전 투표율이 높으면 뭐 특정 후보에게 유리하다, 뭐 투표율이 낮으면 누구에게 불리하다. 저는 그 근거를 잘 모르겠어요, 솔직히. 예, 어차피 유권자들 마음은 다 정해졌고 그거를 그냥 시차를 두고 투표를 할 뿐이지. 그게 뭐 예, 투표율과 관련이 있다는 거는 아직까지는 검증되지 않은 가설 아닌가 싶어요. 그래요. 근데 각 진영에서는 유리하게 이제 해석을 하잖아요. 네. 20, 30대가 많이 나오면 우리 당이 유리하다. 아니면 뭐 60대가 많이 나오면 우리 당이 유리하다. 뭔가 기선을 좀 제압하겠다는 그런 것 같은데 오늘 어떻게 보시면 사전투표율에 따른 지지율의 영향 그런 차이가 없을까요? 근데 최종적인 지지율에는 뭐 큰 영향을 안 미칠 텐데 사전 투표가 상대적으로 이제 민주당 쪽에 좀 유리하고 사전 투표에서 많이 나오고 그리고 이제 노년층이나 보수층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본투표를 하는 경향이 많아서 지난 총선이나 또 얼마 전에 있었던 재보궐선거 서울시, 부산시 같은 경우에도 사전 투표함을 열어보니까 예. 민주당을 지지하는 표들이 많았다 이런 결과 분석은 돼요. 근데 그게 이제 전체 표를 합산했을 때 네. 유불리를 따질 수 있는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그건 뭐 차이가 없죠. 사전 투표 안 하신 분들은 또 본투표 날 투표장에 나가게 되니까. 그래서 사전 투표를 최대한 이제 각 당에서 독려하는 이유는 이게 선거 막판에 이 돌발 변수들 이런 것들에 좀 대응하기 위해서 미리미리 투표를 하는 게 네. 아무래도 후보들 입장에서는 덜 불안하겠죠. 어떤 돌발 악재가 불거진다든지 또 돌발 어떤 실언이 나온다든지 네. 뭐 후보에게서든 아니면은 각 진영에서든 이제 그럴 경우에 그게 선거에 굉장한 그 막판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거에 대비해서라도 최대한 사전 투표를 많이 해놓는 게 그나마 이제 후보들한테는 조금 더 안심이 되는 그런 게 아닐까 싶습니다. 일각에서는 그런데 예. 지금 이 일부 보수층에서 예. 사전 투표가 이게 부정선거에 이용될 수 있다 제가 그걸 좀 이래가지고 싶었는데 지난 20대 총선에서 글쎄 뭐 그게 근거가 있는 우려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예. 어쨌든 부정선거에 악용될 수 있다 그래서 본투표하라 뭐 이런 사전투표 안 한다. 이건 썩 예. 적절한 캠페인 같지는 않지만 여기서 제가 지적하고 싶은 건 선거관리위원회의 예. 그 중립성이 비록 소수겠지만 좀 그 불신을 받고 있다는 건 좀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네. 심판이 편파 판정하면요. 진 팀이 승복을 안 해요. 운동 경기에서도. 마찬가지로 지금 선거관리위원회가 중립성과 전문성에 대해서 국민의 불신이 있다면 남은 며칠간이라도 선거관리위원회가 좀 후유증을 없애는 차원에서라도
이런 식으로 해서 선관위가 불공정하다는 인식이 팽배한 상태에서 결과가 나오면 진 쪽에서 승복 안 할 수도 있어요. 선관위 좀 불공정하다는 인식을 줬는데 실제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김 의원님? 저는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데 그렇지만 현실적으로 벌써 사전 투표하지 마라 이런 사람들이 있는 거 보면 앞으로 며칠 남은 기간 동안 투개표 관리를 좀 엄정 중립을 지켜줬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그 총리를 지내신 분이죠. 언론에 계속 사전 20대 총선 부정선거로 주장을 계속하면서 언론에 광고를 내던데 뭐 그거는 정말 어떻게 생각을 해봐야 될지. 부적절한 행동이죠. 더군다나 총리까지 지내신 분이 정부 시스템에 대해서 저렇게 불신하는 광고를 계속 내고 국민의힘에 도움이 안 됩니다. 국민의힘에서도 사실은 선을 긋고 있는 상황이고요. 일부 이제 그 보수층들, 노년층들 사이에서 뭐 SNS 메신저 이런 걸로 사전투표 하지 마라. 다 그거 부정선거에 이용된다. 이런 게 너무 퍼지다 보니까 윤석열 후보까지 나서서 그렇지 않다. 사전투표 해야 이길 수 있다. 나도 사전투표한다. 이런 이제 캠페인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저는 뭐 이 시대에 부정선거라는 건 불가능하다고 보고 아니 선거관리위원회가 특정한 정파성으로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 집단도 아니고 선거관리위원회가 중립적이지 않다 이런 어떤 불만은 모든 후보 진영에서 나와요. 그렇습니까? 사실은 지금 이번에는 야당에서 많이 불만을 제기한 것 같은데 그런 아니 과거에 민주당이 야당일 때는 또 민주당에서 그런 제기를 했었습니다. 근데 지금 선거관리위원 구성 자체가 8명 중에 2명은 아예 야당 추천이 없고요. 여당으로만 돼 있고 믿기는 싫지만 선거관리위원장도 대법관이시지만 편향성이 있다고 자꾸 주장하니까 전 이 선거관리위원회는 그야말로 우리나라 민주주의의 건전성을 담보하는 최후의 보루거든요. 이런 얘기가 나온다는 것 자체가 저는 상당히 안타까운 현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국민들이 사실은 뭐 그런 거에 대해서 용납하지 않는 시대가 이미 됐기 때문에 감히 누가 그런 것을 기획하거나 저는 실행할 수 없다고 보고 이것도 하나의 이제 과도기인 것 같아요. 지금 이제 사전투표가 이제 시작된 지 아직 이제 10년이 채 안 됐지 않습니까? 2014년부터 시작이 됐는데 이게 정착이 되면서 아까 이제 김종석 의원님도 말씀하셨듯이 이게 이제 투표일이 사실상 3일이 되는 거예요. 그러네요. 그렇게 될 거고 그 중에 하루만 휴일인 형태로 그리고 이제 국민들도 이 사전 투표의 이점에 대해서 이제 충분히 인식을 하시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투표 당일날은 온전히 공휴일로 그 시간을 쓰실 수 있으니까 특히 직장인들 같은 경우에는 점심 시간이나 짜투리 시간을 이용해서 빨리 투표하고 투표 당일은 쉬자 이런 그 욕구들이 굉장히 강해서 정착이 되다 보면은 뭐 그런 어떤 사전 투표가 혹시나 뭐가 되지 않을까 이런 불신 같은 거는 자연스레 없어질 것 같습니다. 오늘 후보들도 다 사전 투표를 했잖아요. 뭐 이재명 후보는 서울, 윤석열 후보는 부산이었죠. 뭔가 좀 다른 지역에서 서로 하면서 좀 기선제압을 했는데 박원석 의원님 오늘 안철수 후보는 잠시 언론에 안 나오는 것 같은데 저희가 이제 단일화 얘기를 좀 들어가기 앞서서 오늘 안철수 후보 좀 잘 모습이 안 보여요? 어제 그 두 후보가 나와서 단일화 기자회견한 이후로 안철수 후보는 후보를 사퇴했고 1시에 그 1시 이후로는 후보 사퇴서를 낸 이후로는 지금 언론 앞에 나서지 않고 있습니다. 제가 오기 전에 찾아보니까 오늘 6시에 유튜브 생중계를 통해서 안철수 후보가 당원과 지지자들한테 양해를 구하는 이런 말씀을 그래요? 하실 거라 그래요. 지금 안철수 후보 사퇴 이후에 국민의당 내부가 굉장히 시끄러운 것 같습니다. 뭐 탈당자도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고 또 이런 소셜미디어나 이런 게시판에 그동안에 안철수 후보를 많이 지지했던 분들 같은 경우에 좀 배신감도 느끼고 실망감도 표현하고 근데 안철수 후보가 나중에 뭐 어떤 정치를 어디서 어떻게 하든 어쨌든 그동안에 본인을 이렇게 일관되게 지지해왔고 또 본인과 함께 어려운 과정을 헤쳐온 이 지지자들을 최대한 다독이고 품고 가지 못하면 그거는 정치적으로 엄청난 손실이거든요.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안철수 후보가 지금 윤석열 후보 지지 유세에 당장 나서지 않고 하는 것도 그동안에 안철수 후보를 지지했던 당원과 지지자들을 다독이기 위한 시간이 필요해서 그런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저는 하여튼 뭐 전격적인 단일화 합의 이번 대선에 결정적인 영향을 줄 것도 같아서 안철수 후보 어디로 갔나고 계속 찾아봤거든요. 그랬더니 오늘은 이제 좀 고민을 하고 6시에 유튜브로 당원들에게 이제 메시지를 전한다는데 안철수 후보를 지지했던 표들
네. 자, 어디로 어떻게 갈까? 뭐 여러 가지 생각이 있을 텐데 그렇죠. 김정수 의원님은 어떻게 보세요? 그동안 안철수 후보를 지지했던 분들은 분명히 이재명 후보도 싫고 윤석열 후보도 지지하기 어려운 분들이 모여 있다고 보지 않겠어요? 네. 그러니까 뭐 안철수 후보가 사퇴하고 윤석열 후보를 지지하기로 했다면 그 안철수 후보를 그동안 지지했던 사람들은 결국 3분 되지 않겠습니까? 다 마땅치 않지만 그래도 기권하는 게 아니라면 이재명 후보한테 일부 갈 거고 윤석열 후보한테 일부 갈 거고 이도저도 아니면 기권하거나 이제 심상정 후보한테 가겠죠. 그래서 안철수 후보가 그동안 뭐 7 내지 10% 전후 지지율이 고스란히 윤석열 후보한테 간다고 볼 수는 없지만 네. 이번에 이 단일화를 전격 발표함으로써 그동안 중도층에서 좀 이렇게 부동층이랄까요? 이런 사람들이 일종의 그 대세론에 합류하는 그래서 1 더하기 1이 2보다 클 수 있는 그 가능성은 좀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동시에 이재명 후보를 지지하는 쪽에서 예. 결집 현상이 일어날 수도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 깜깜이 이 며칠 동안 네. 과연 어떻게 진행될지는 나중에 뚜껑을 열어봐야 알게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많은 여론조사들이 이제 공표 직전까지 조사를 했잖아요. 그죠? 어제인가 그제까지 네. 계속 했는데 거기서 이 가상 단일화의 효과를 봤을 때 무슨 좀 단일화의 영향이 이재명 윤석열 표로 찢어지는 나눠지는 게 영향이 좀 있습니까?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조사 기관마다 좀 차이가 있는데요. 상대적으로 표는 분산되는데 안철수 후보의 지지율은 분산되는데 상대적으로 윤석열 후보가 좀 더 많이 가져간다. 근데 이런 결과치도 있고 예. 오히려 이재명 후보가 근소하지만 더 많이 가져간다 그런 결과치도 있고 예. 또 갤럽 같은 여론조사 기관에서는 심상정 후보가 가장 큰 수혜자가 되는 걸로 그러니까 지지율이 거의 뭐 트리플 가까이 상승하는 걸로 그래요? 그렇게 나오고 있어서 정말 우리 김 의원님 말씀대로 그 결과를 나중에 열어보고 분석을 해봐야 알 수 있는 일일 것 같고요. 예. 근데 이제 이 단일화가 막판에 변수가 되는 이유는 제가 보기에는 이제 정권 교체, 정권 심판이라는 이번 대선에 뚜렷한 하나의 구도가 있었는데 예. 이 구도가 좀 흐트러졌던 측면이 있습니다. 특히 1차 단일화 논의가 이게 실패하면서 안철수 후보가 단일화를 제안했다가 결렬을 선언하면서 그런 정권 심판, 정권 교체 이 구도라는 게 좀 이완되는 면이 있었는데 이게 다시 결집할 수 있는 그런 측면이 있다는 예. 거고요. 그에 반해서 이재명 후보가 선거 막판에 통합정부 또 정치개혁, 연정 이런 메시지를 던지면서 안철수 후보, 심상정 후보, 뭐 더 나아가서 김동연 후보 네. 상대로 이런 구애를 하고 뭐 일정하게는 그게 성과를 거뒀잖아요. 김동연 후보하고 사실상 단일화를 했기 때문에 그게 사실은 정권 교체 구도를 대체하는 어떤 정치 교체 여론 같은 것들을 네. 막 만들어가고 있는 시점인데 그걸 차단하는 효과가 있는 거죠. 그래서 중간층에서 아직 그 부동층으로 남아있던 예. 이런 층들이 이를테면 이번 선거에 가장 뚜렷한 구도였던 정권 교체를 중심으로 결집하는 이런 걸 기대하는 게 아마 이제 국민의힘에서 기대 효과가 아닐까 싶고 민주당 입장에서는 정권 교체 구도를 좀 지우고 새로운 어떤 구도를 만들어가고 있던 참이었는데 그게 다소는 좀 무력화되면서 이게 좀 상황이 답답하게 흘러가는 이제 그런 게 가장 큰 영향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민주당에서는 뭐 자리를 나누게 하냐 이렇게 비판도 하던데. 아니 뭐 민주당 쪽으로 안 후보가 갔어도 당연히 국민의힘에서도 똑같은 소리 했을 똑같이 거예요. 비난했을까요? 뭐 자리 나눠 했다가? 먹기라고 했을 텐데 뭐 그거야 정치권에서 늘 있는 얘기지만 이 안철수 후보하고 윤석열 후보 간의 단일화 과정이 네. 그렇게 부드럽지만은 않았잖아요. 그렇죠. 불협화음도 네. 노출되고 네. 완전히 깨진 거로 다 또 생각했어요. 그 시기적으로도 늦어서 예. 저 해외에서 투표하신 분들은 완전 사표가 된 돼버리고 말이죠. 거죠. 네. 그래서 국민들이 좀 피로감을 많이 느꼈을 것 같고 그래서 단일화 효과가 많이 좀 반감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은 드는데요. 네. 결국 이게 이제 그동안 망설이고 있고 제3후보를 쳐다보던 후보들이 유권자들이 예. 결국에는 이제 싫든 좋든 누구 한 사람을 선택해야 된다면 그동안 늘 전문가들이 지적하던 게 정권 교체 지지율은 50%가 넘는데 윤석열은 40%고 그렇죠. 또 이재명 후보는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에 못 미치고 이제 이게 소위 샤이 보수 샤이 진보다. 예. 그러니까 결국 막바지로 가면 이 갭이 결국 줄어들 거예요. 예, 그러니까 망설이고 있던 정권 교체 유권자들이나 희망하는 유권자들이나 또는 이재명을 딱 부러지게 지지 안 하고 있던 문 대통령 지지자들이 결국 그리 가지 않겠어요? 네. 그렇게 되면 지금까지 나온 숫자대로 하면은
50대 40 정도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드는데 네. 왜냐하면 정권 교체 여론이 한 50%고 예. 문 대통령 지지율이 한 40%라면 뭐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만 어떻게 될지 두고 봐야죠. 사실 안철수 후보 그동안 이 양당제 폐해를 비판해오고 다당제 필요성을 강조했는데 지금 그런 면에서 보면 이제 심상정 후보 홀로 남아서 이 다당제의 취지를 살리는데 이제 지금 혼신의 힘을 다해야 되잖아요. 네. 정의당에서 볼 때는 그 안철수 후보의 철학, 이념, 지향점 뭐 어떻게 됐나 이게 도대체? 그 사실 좀 유감스럽고 또 안타깝기도 한 결정이죠. 이게 이제 제3당의 길을 간다는 게 사실은 이 자신들이 갖고 있는 모든 것을 쏟아붓고 또 몇 번씩 그 자신을 갈아 넣어야 그나마 성과가 조금이라도 날 수 있는 굉장히 어려운 길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 그 안철수 후보가 출마를 하시면서 정권 교체를 넘어서 정치 교체, 시대 교체를 해야 된다. 이제 그런 말씀을 하셔서 안철수 후보하고 심상정 후보가 서로 경쟁하고 협력하면서 이른바 이제 제3 그 지대, 양당을 넘어선 어떤 다양성의 정치 이런 것들을 좀 열어나갈 수 있으리라 기대를 했고 그런 취지에서 선거 초반에 두 분이 회동도 했었지 않습니까? 안철수 후보가 과거에 비해서는 그 다당제에 대해서 훨씬 전향적이고 적극적인 입장을 갖고 계시다 이렇게 저도 얘기를 들었는데 근데 결과적으로 이런 선택을 함으로써 스스로 했던 얘기를 뒤집는 그런 결과를 초래했어요. 근데 어제 기자회견을 하시면서 또 그랬어요. 국민의당하고 국민의힘이 합당까지 하기로 해놓고 여전히 나의 소신은 다당제다. 아, 다당제 합당을 그리고 하는데 선거제도 다당제. 바꿔야 된다. 그리고 이 대통령제도 바꿔야 된다. 네. 결선 투표제 같은 거 도입해야 결선 된다. 이렇게 투표를 말씀을 말씀하셨죠? 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안철수 후보가 국민의힘하고 합당을 해서 큰 당에 들어가서 지도적인 역할을 하신다면 이제 그런 마음 변치 않고 그리고 기왕에 이재명 후보도 이게 이 양당 이외에 새로운 정치 세력도 집권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을 열도록 정치개혁 필요하다고 얘기하셨으니까 모처럼 만에 지금 정치권에서 이 선거 과정 중에 정치개혁에 대한 어떤 합의가 그런 분위기가 형성이 됐거든요. 그런 분위기를 양당이 또 나중에 가서 딴소리 하지 마시고 잘 살려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런 얘기하는 분들을 좀 국민들이 기억을 해뒀다가 꼭 실천하길 바라야 될 텐데 만약에 윤석열 후보가 된다면 안철수 후보와 합당을 한 정신, 공동 정부를 구성한다. 그렇게 된다면 굉장히 그 정치 어떤 한 걸음 선진화된다고 볼 수 있지 않겠어요? 만약에 그렇죠. 공동 정부라는 게 다당제하고는 다른 얘기입니다. 다당제 하에서는 미 유럽의 내각 책임제 하에서 이렇게 당끼리 정권을 공동으로 성립해 주는 거거든요. 국회의회 내에서. 그러니까 다당제라는 거는요. 유럽과 같이 이렇게 협상이나 타협 공존 문화가 있고 그다음에 헌법 구조 자체가 내각 책임제로 돼야 이게 연립 내각이든 공동정부가 가능한 거지. 지금 대한민국은 헌법 구조가 대통령 중심제 또는 대통령 책임제 아니에요. 그럼 대통령이 책임지는 데에서 다당제가 결국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결국 그동안 우리가 그 1988년 체제 이후에 대통령 책임제를 해왔지만 그동안 몇 차례 다당제 비슷한 구조를 국회 내에서 가졌는데 결국 나타난 결과는 야당 분열이거나 여소야대였어요. 그러니까 이게 다당제가 무슨 뭐 협치와 협상을 통한 공존의 정치 문화를 형성할 거다. 저는 아직 한국의 정치 문화에서는 대통령 책임제 하에서는 결국은 양당제로 간다. 이걸 대통령이 청와대에 앉아 있는데 국회에서 여러 정당이 난립하면 말씀드린 대로 둘 중에 하나라니까요. 여소야대거나 야당 분열일 수밖에 없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만약에 이건 뭐 가정이기 때문에 윤석열 후보가 승리를 한다면 안철수 후보의 미래는 좀 있을 것 같습니까? 아니면 오히려 정치인으로서 생명력이 그렇게 또 떨어질까요? 저는 오히려 후자 쪽에 가깝다고 보고요. 우리나라 대통령제는 권력을 나누는 대통령제가 아닙니다. 과거의 DJP 연합 굉장히 오랜 시간 공을 들여서 이제 권력 분점을 약속하고 정치 연합을 했는데 그때도 아마 2년이 못 갔어요. 제 기억으로는. 그리고 바로 무너졌거든요. 그 연합이. 그건 이제 우리 제왕적 대통령제가 안고 있는 구조적인 그런 문제점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번에도 공동으로 인수위를 구성해서 공동으로 정부를 운영하고 합당까지 할 것으로 약속을 했지만 과연 저 약속이 구체적으로 얼마나 내실 있게 구현이 될까? 이 점에 대해서는 여전히 저는 뭐 물음표가 더 많다고 보고요. 그에 반해서 안철수 후보는 새 정치를
내세우면서 정치권에 등장을 하셨어요. 지난 10년간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있지만 그래도 어쨌든 제3지대의 대표 주자로서의 안철수, 즉 양당과는 다른 양당 사이에서 뭔가 정치를 바꿔보고자 고군분투하는 안철수의 이미지는 있었거든요. 네. 그게 이번 대선에서 안철수 후보가 한때 거의 뭐 20% 가까운 지지를 받았던, 그리고 지난 대통령 선거에서도 20%가 넘는 득표를 받았던 원동력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걸 스스로 내려놨기 때문에 그렇다면 정치인 안철수의 생명력이 이제 뭐가 더 남았냐? 큰 당에 가서 뭐 일정한 기간 동안에 네. 일정한 지위를 가지고서 역할을 할 수 있겠지만 더 이상 국민들이 뭔가 이게 정치를 바꿀 리더로서 안철수 그 대표에게 네. 어떤 기대를 가질 수 있을까, 그런 측면에서 저는 굉장히 이번 선택이 좀 안타깝습니다. 네, 뭐 이제 사전 투표가 시작이 됐으니까 뭐 딱 닷새 후면 결정이 될 것 같습니다. 조금만 기다리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 이 거리두기 얘기 조금 해보고 싶은데요. 다중이용시설, 음식점, 카페 영업시간 밤 10시에서 내일부터 밤 11시로 연장이 됐어요. 1시간. 사람 수는 6명 그대로죠? 네. 그렇습니다. 이게 필요한 겁니까? 지금 확진자가 26만 명, 27만 명 급증하던데. 그래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방금 우리 앵커께서 말씀하신 대로 조금만 더 기다리면 될 건데 이거 선거 닷새 앞두고 이렇게 하는 거에 대한 순수성에 대한 문제 제기가 불가피한 것 같아요. 그동안에 방역 규제에 대해서 지금 국민들이나 자영업자들이 굉장히 불만이 많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실제로 그 불만이나 불신의 배경에는 사실 좀 불합리한 게 많았어요. 지하철하고 버스는 놔두고 택시는 안 된다고 그러고 또 식당은 안 되고 10시 이후에 안 된다고 그러니까 그럼 바이러스가 10시 이후에만 창궐 하냐는 얘기도 나오고. 이제 바이러스가 조금 더 늦어집니다. 11시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보다도 지금 그 정부 자체에서 불과 열흘 전에 그 증가세가 정점에 도달하면 완화해보겠다고 한 게 불과 열흘 전이에요. 2월 22일 날 정부에서 그러고 3월 중순에 한 35만 명까지 가면 그 이후에 하향 추세가 되면 그때 완화하겠다. 실제로 미국도 유럽도 다 그렇게 했거든요. 근데 지금 우리 26만 명으로 지금 증가세고요. 네. 아직 정점에 도달했다고는 보여지지 않는 상태에서 이거 선거 닷새 앞두고 이렇게 하는 게 전 결코 순수해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시기적으로 좀 부적절하고 더군다나 선거 끝난 다음에 뭐 어쨌든 양대 후보가 다 지금 보상 더 추가로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300만 원 더 하는 거에 더해서. 그렇다면 좀 닷새를 왜 못 기다리나 아니면 3월 중순까지 정점에 도달할까지 못 기다리나 하는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뭐 그런 불만이 있지만 정부는 소상공인들의 이 어려움이 정말 목 끝까지 지금 차올랐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좀 완화를 해줘야 된다는 또 그런 이유를 대는 거죠? 여기까지. 그렇죠. 뭐 그 영업 시간 규제가 소상공인들한테 가장 부담이 되는 규제거든요. 오히려 그 명수 제한, 인원 규제는 일부 밖에 영향이 없는데 이 시간 규제가 가장 결정적이라 그래요. 특히 이제 식당이나 카페 하시는 분들 말씀을 들어보면 정부가 1시간 늦췄다가 이번에 또 1시간 늦추는 건데 저는 기왕이면은 그 뭐 12시 자정 정도까지 확실히 늦춰서 자영업자들이 조금은 좀 숨통이 트일 수 있게 하면 어떨까 싶어요. 왜냐하면 지금 방역 패스도 이제 적용을 안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방역 패스를 적용 안 하는 상황에서 이게 무슨 영업 시간을 규제한다는 게 얼마나 의미가 있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전문가들의 방역 전문가들의 우려는 있어요. 근데 방역 전문가들은 그런 우려를 하시는 분들이고 또 이게 이제 행정이나 정치는 좀 다르지 않습니까? 오랫동안 지금 자영업자들이 고통을 받아왔는데 지금까지가 정부가 해줬던 무슨 뭐 그 대출 지원이나 혹은 뭐 그 방역 지원금이나 또 재난지원금을 통해서 우회 지원이나 그런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이 지금 영업 규제를 좀 해소해달라, 이게 일관된 자영업자들의 주장이었어요. 그런 면에서 봤을 때 그 1시간 차이를 가지고서 이재명 후보가 그런 얘기 했지 않습니까? 본인이 당선되면 24시까지, 12시까지 이거를 갖다가 즉시 해제하겠다라고 했는데 무슨 차이가 그렇게 크냐는 거예요. 지금 이제 김종석 의원님께서는 선거 앞두고 약간 순수성이 의심된다고 말씀을 하시지만 아마 국민의힘 지도부도 공식적으로 저런 논평은 못 하실 거예요. 지금 솔직하게 말씀을 하신 거고 그랬다가는 오히려 자영업자들 표가 달아날 수가 있어서 그런 논평 못 하실 거고 오히려 저는 뭐 그 1시간 차이로 지금 뭐 확진자가 이미 30만에 육박하는 상황에서 게다가 지금 중증도나 위험도는 굉장히 낮고 그리고 병실이라든지 이런 시스템이 감당 불가한 상황이 아니라면 굳이 그거를 갖다가 뭐 1시간 이렇게 찔끔찔끔 할 필요가 있나? 사실 그런 생각입니다.
사실 이렇게 1시간씩 늘릴 경우에 확진자가 얼마나 늘어날까 뭐 이렇게 과학적으로 이렇게 시뮬레이션을 해보면 뭐 10% 정도씩 늘어난다고는 하지만 자영업자들이 보기에는 9시, 10시, 11시 무슨 야, 이렇게 단계적으로 무슨 좀 장난을 하나 이런 불만 목소리가 굉장히 크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예, 사실은 10시에서 11시가 모르겠습니다. 자영사업자들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시간대일 수도 있는데요. 사실 6명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그 개인적 사정에 따라서 예. 상당히 제한적인 규제일 수도 있는데요. 이 자영업자들의 고통이나 우리 국민 생활의 불편을 외면할 수는 없죠. 이게 언제까지 이렇게 갈 수는 없죠. 그래서 정부가 유연한 자세를 가지는 것은 바람직한데요. 예.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정부가 방역 조치를 2주씩 연장해 왔잖아요. 그렇죠. 그 지난번에 마지막 연장할 때가 원래 저기 22일이었어요. 22일이죠. 예,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그거를 이번에는 선거를 고려해서 3주간으로 해버렸잖아요. 그래놓고선 지금 투표가 시작된 오늘 와가지고 당겨서 그 닷새를 네. 당기는 당겨서 해제를 저는 이런 하는 게 상당히 좀 의아스럽다 이거죠. 예. 애당초 13일까지 간다고 했잖아요. 예. 그리고 지금 300만 원씩 주잖아요. 네. 그리고 윤 후보도 1,000만 원씩 최대 준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정부 자신이 3월 중에 35만 명까지 간 다음에 예. 고려해 보겠다고 한 지가 불과 열흘 전인데 예. 저는 분명히 이게 배후에 뭐가 있다고 보고요. 뭐 지금 우리 박 의원님 말씀에 저도 뭐 100% 동감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상태에서 지금 100만 명에 가까운 국민이 지금 재택 치료하고 있어요. 아, 그러면- 저도 언제 그렇게 될지 모릅니다. 내일이든 모레든. 지금 예. 총리도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네. 그럴 때 이 재택 치료를 원활하게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이나 아니면 중환자가 발생했을 때 충분히 수용할 수 있는지 이거부터 좀 확보해 놓고 예. 그리고 방역 규제 거리두기 완화를 좀 얘기하는 게 순서가 아닌가. 아직도 좀 불안해요. 근데 거리두기 완화 1시간 이제 했는데 완화하면 여당에 유리합니까 이거? 완화하는 게? 뭐 꼭 그렇게 볼 수는 없죠. 네. 그러니까 저는 뭐 일종의 이제 여당이 프리미엄을 갖고 있잖아요. 행정부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의 일환이라고 보는데요. 예. 그렇다고 자영업자들이 다 가세당 찍는 거는 저는 아닐 거라고 보고 예. 다만 일부라도 이제 그런 효과가 있을까봐 야당에서는 이제 경계를 하고 비판을 하는 건데 근데 내놓고 이 말씀 하시면 오히려 선거에 불리할 거예요. 그래서 저는 당 지도부는 아마 이런 얘기를 안 하실 거고 예. 이제 김 의원님은 좀 솔직하게 말씀을 하신 건데 이미 저는 방역 정책이 갈팡질팡하기 시작한 지 오래됐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게 확진자가 지금 수십만이 나오면서 사실은 그 확진이라는 게 어떤 의미를 갖는지조차 모르겠다. 근데 이렇게 비판하는 분들이 많아요. PCR 검사에서 확진돼도 해주는 게 없어요. 그냥 집에 가서 약 먹고 쉬시라. 네. 이건데 그냥 아프면 스스로 집에 가서 약 먹고 쉬는 거하고 뭐가 다르냐. 결국엔 통계에 잡히느냐 안 잡히느냐 이 차이일 뿐이지. 요즘 젊은 층들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코로나에 안 걸리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검사를 안 받는 거다. 검사를 한번 이런 얘기까지 예. 나오고 있어요. 네. 왜냐하면 증상이 네. 예전처럼 이게 뭐 사망자가 높고 중증도가 높으면 염려스럽죠. 그건 당연히 검사를 받고 확진을 받고 그에 따른 그 격리부터 시작해서 치료를 받아야 되는데 지금 감기하고 유사하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확진을 받아도 뭐 해주는 게 없는데 이 상태에서 그 체계가 무슨 의미가 있나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제 오미크론 이후에 아마 또 다른 바이러스가 나올 수도 있는데 이제 이 경향성은 중증도는 계속 낮아지는 겁니다. 이 감염 확산도는 높아지고 그거에 대비한 방역 정책의 전반적인 틀을 새롭게 한번 정부가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사실 뭐 거리두기 조정하니까 마지막으로 이 소상공인들 지원 현재 말씀하신 대로 이제 300만 원씩 지원을 지금 이미 나가고 있죠. 나가고 네. 있잖아요. 이제 이재명 이 민주당에서는 50조 더 하자. 양대 후보가 다 50조예요. 50조입니까? 이거 뭐 윤석열 후보 1,000만 원씩 다 지원하자. 1,000만 현재 윤 원까지. 후보가 예. 어떻게 이게 손실보상법이 있는데 이렇게 돈으로 그냥 뭉텅뭉텅 얘기하는 게 합리적인지 모르겠어요. 법이 다 정해져 있는데. 이게 선거운동 중에 예. 이제 이렇게 선거 공약을 낸 거고요. 예. 제가 볼 땐 소상공인 자영사업자 이 도와주는 손실보상이나 지원에 대해서는 양대 후보가 큰 차이가 없습니다. 또 실제로 방역규제 완화도요. 예. 이미 윤 후보나 이 후보나 다 자정까지 하자 뭐 이런 저기 이미 했기 때문에 예. 선거 끝나면은 분명히 그렇게 될 겁니다. 되는데 다만 제가 이제 지적하고 싶은 거는 예. 이게 이제 26만 명인데 이게 30만 명, 40만 명까지 갈 가능성이 높아졌다. 그렇다면 그거에 대비한 우리 시스템, 의료 서비스 체계가 충분히 갖춰졌는지 네. 이번 기회에 좀 다시 한번 확인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네. 그 시스템을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지 잘 갖춰 있는지
네, 잘 알겠습니다. 대선, 닷새 남은 대선의 판세 변화 잘 들어봤습니다. 지금까지 박원석 전 의원 그리고 김종석 전 의원이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